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옆번호 2-88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이라는, 보통 책에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여러분한테 정리를 그렇게 해놨어. 주체 중에 법원과 당사자라는 두 주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소송법 배우면서 어떻게 기능이 분담됐느냐. 소송 자체, 청구 자체의 개시 또는 종료하는데 누가 주도권을 갖냐면 당사자가, 지금 그림은, 책의 그림은 당사자가 왼쪽을 그려놨네. 하여튼 주체 중에 법원과 당사자, 나는 이걸 무짱 이걸 중요시하는 이론이지.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있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그러지. 조문은 이제 203조에 하나 관련된 조문이 있지. 그 다음에 소송이라는 큰 틀 말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소송 자료, 공격 방어에서 등장하는 단계의 소송 자료도 역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변론주의라는. 변론주의 자체는 조문에 딱 없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장을 사실을 해야 된다는 주장 책임이라는 명제 하나 나오고, 자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끼리 자백이 되면 그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 라는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288조가 있어. 그 다음에 증거조사도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하고 하는 이런 게 원칙이고, 직권으로 법원이 증거조사하는 것은 보충적으로만 하라, 이렇게 조문에 되어 있어. 보충적으로 하라, 292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소송 개시나 소송 종료의 주도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 직권의 개념과 대비되는 당사자주의가 발현되고 있지. 한편 이런 실질적인 거 말고, 본안의 다툼의 실질적인 거 말고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거가 아닌 어떤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직권진행주의,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지. 예컨대 송달 같은 경우도 174조 보면 직권으로 한다. 미국식으로 본다면 당사자 송달주의면 당사자끼리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사자가 법원에 해서 법원을 통해서 가는 거지. 예컨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 제출된 법원의 소장을 법원이 상대방 피고한테 송달한다든지, 이런 직권 송달주의, 이런 등등 취하고 있지. 다만 그렇게 기능을 분담하는데, 예컨대 변론주의는 그 자체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만, 법원이 뭔가 좀 보완적으로 껴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성명권이라고 해서 136조 등에 있어요. 136조. 직권증거조사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보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쪽 법원이 직권으로 끼어들어오는 거죠. 직권증거조사도. 그래서 136조의 성명권이나 292조의 보충적인 직권증거조사가 보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건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것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법원이 끼어들어가는 거지. 성명권은 마치 당사자의 무슨 권리처럼 권자가 붙은데, 법원의 어떤 권한, 나아가서 해줘야 될 의무까지도 보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명한다.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뭐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 구문권, 이렇게 성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당사자한테 있는데, 뭐 그걸 받아주느냐 아니냐는 법원의 뭐 재량이고, 법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하고 있는 어떤 주장 내용의 취지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해서
정확하게 말하라. 이런 식으로 이끌어낼 때 쓰는 용어가 성명권. 당사자한테 준 권한이 아니라 법원이 가지고 있는 변론주의를 보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본인 소송의 경우에 많이 발동될 수 있죠. 근데 이 성명권이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조금 보완하는 의미에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명권을 발동하는 것의 의미에서의 소극적 성명은 가능하지만 만약 당사자가 그 변론주의 틀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자기가 전체적인 그림을 법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 속에서 구도 속에서 그런 거 말하라고 이끌어낸 적극적 성명은 변론주의의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어느 정도 말을 나오긴 나왔는데 그 정확한 취지가 뭐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해봐라 라는 류의 소극적 성명은 가능하지만 아무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끌어내는 류의 적극적 성명은 변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그 한계가 참 애매는 하죠. 그 다음에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변론주의라는 당사자한테 맡겨진 틀에서 그런 말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변론주의 틀 속에서 그런 주장이 안 나오면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없는 건데 법원이 뭔가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밝혀봐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해봐라. 극단의 경우는 제로에서 그런 걸 끌어내려고 한다면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론주의 틀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한계나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굳이 기본적인 기준 개념을 말한다면 소극적 성명은 가능하지만 소극적이라는 의미는 당사자 주장이 조금 있긴 있는데 불명료한 이런 부분에서 좀 커버링 해주는 소극적 성명은 가능한데 제로에서 막 끌어내는 듯한 적극적 성명은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직권 진행주의다. 당사자 진행주의는 아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이라고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에서 첫 번째 처분권주의 보기 전에 미리 개요를 설명했고 다시 처분권주의로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의의는 계속 이제 용어는 내가 처분권주의는 한 서너 번 얘기했어요. 절차의 개시라든지 절차의 종료, 즉 소취합, 청구 포기, 인락 이런 등등에서 처분권주의가 절차의 종료. 보통은 우리가 소를 제기하면 판결로 마무리하는 게 기본 틀이죠. 그런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무언가 이유 때문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든지 또는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또는 피고가 청구를 인락한다든지 하는 소송의 종료라는 이런 원인,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등을 나중에 소송의 종료 단계에서 배우는데 그게 처분권주의가 절차, 소송을 종료시키는 그런 발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일단 소송의 개시부터 처분권주의가 등장하죠. 그래서 2-90의 소송의 개시. 그래서 2-91 청구를 특정해야 되죠. 그렇죠? 청구 금액 빠뜨리고 그냥 저번 때 극단적으로 보면 뭐예요? 적절한 금액 인정해달라. 나 손해 입었는데 알아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문에 표현되듯이 203조의 신청 사항을 넘어서서는 판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 같은 건 써놨으니까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2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심리한 결과 4천만 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한 금액을 넘어서서는 판결해줘서는 안 된다. 그런 원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건 양적인 한계고 그다음에 질적인 부분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소송물을 갖고 처분권주의에서도 그 소송물을 어떻게 이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 2-93의 예에서 보이는 거예요. 당사자는 매매대금 지급,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지급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이게 매매대금이 아니고
도급 계약으로서의 도급 대금이라고 생각됐을 때 구소속물 이론은 여러분이 지금 계약법 강론을 배우고 있는 전형 계약 중에 매매 계약도 있고 도급 계약도 있어요. 구소속물 이론은 같은 금전적인 청구지만 그게 매매 대금인지 도급 대금인지 따라서 구별을 해 주니까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의 의배가 되는 거예요. 반면 신소속물 이론은 어차피 네가 그 어떤 금액적으로 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받으려는 그런 사건인데 그게 매매 대금이 됐든 도급 대금이 됐든 상관없이 인정하겠다라는 이론,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다만 변론주의와 관련해서는 도급 대금으로 요건 사실을 주장했었어야 되죠. 만약 그렇게 해주려면 도급 대금으로 요건 사실 주장 안 했으면 변론주의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이리저리 막 말을 하는 와중에 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주장을 펼쳤을 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매 대금이 아니고 도급 대금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법적인 그 청구에 근거되는 게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다른 것이죠. 매매 계약서 나오는 효과고 하나는 도급 계약에서 나오는 효과니까. 그러니까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소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 청구를 바꿔주는 이런 것을 하여야 하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는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판결함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의 의배가 된다라는 것을 예를 들었고 또 하나 예는 저번 때 얘기했던 우리가 인신, 신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를 재산적 손해 속에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인 소극적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로서 의자료로 손해 3분설이 판례의 입장인데 그 손해 3분설을 취하느냐 아니면 학설 중에 일부인 전손해 일개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에 따라서 처분권주의의 의배가 되느냐 아니냐를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예를 2-93에 냈어요. 그래서 손해 3분설, 1분설 요 예는 시험에 실제 변호사 시험이나 모의 시험에 벌써 한 2번씩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권리 구제의 형식 순서 뭐 이런 것도 당사자는 이행의 소에 대해서 확인 판결을 구해준다든지 나는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 3천만 원을 구하고 있는데 그냥 그 자체의 이행의 의미가 없이 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만 확인하는 뭐 그런 돈 받을 권리만 확인해주는 그런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주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권리 구제 형식이 틀린 거죠. 이행에서와 확인에서는 확실히 틀린 거죠. 이건 소속물 이론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냥 어떤 소속물 이론이든지 이행에서와 확인에서는 소송의 종류가 틀리니까 이 다른 판결을 해주는 셈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신청사항과 판결사항에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의 문제가 있어요. 일부 청구를 왜 하느냐 뭐 등등 앞에서 얘기했죠. 많이 이야기했고 그게 여러 가지 국면에서 시험 문제로 계속 나오기도 하고 쟁점으로 우리가 공부하기도 하고 그 쟁점으로 공부한 게 시험 문제로도 나오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항소이익과 관련해서까지 쭉 한번 봤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얘기 안 했던 것인데 일부 청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부 청구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 자기가 1억 원을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자기도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과실상계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도 한 30%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지라 7천만 원만 청구한 이런 사항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원래 발생한 지금 손해는 1억 원인데 나도 30%는 잘못했으니까 7천만 원만 청구한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실을 법원이 상계를 하는데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1,000만 원 채권 가운데 700만 원을 일부 청구한 경우에 과실상계 비율을 3할이라고 하자. 그럼 이걸 처리하는 게 외측설, 안분설, 내측설 3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책은 내측설은 잘 설명 안 해요. 외측설과 안분설만 설명하고 있고 판례는 외측설의 입장이고
안분설은 느낌이 일부 청구를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처럼 이 청구를 명시했다면 쪼개서 분할로 각각 소속물로 본다면 안분으로 해서 과실상계를 처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판례는 이 경우에는 외측설을 취해요. 왜 외측설을 취하냐면 내가 미리 30%를 적고 들어갔는데 과실이 30% 있다라고 할 때 안분설은 어떻게 뺀다는 거예요? 700이 들어갔고 나머지 300이 있을 때 여기서 30%씩 처리 각각 해준다는 게 안분설이에요. 비례 안분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700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온 300 써도 30%를 차감을 해서 이건 뭐 잠정적으로 212 요 정도에 잠정적으로 책정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야? 아니, 맞나? 맞고 7, 3, 7이 21이니까 여기가 490 정도로 이렇게만 인정해 주는 게 안분설이에요. 비례 안분한다의 안분 느낌 알겠어요? 외측설은 어디서 다 처리해줘요? 외측이니까 1000만 원에서 그냥 처리해줘요. 30만 원, 30%. 그러니까 700만 원 청구에 대해서 외측설을 취하면 이 케이스에서는 외측설을 취하면 700만 원 그대로 다 전부 인정돼요. 내측설이라는 것은 딴 데는 없는데 내측설을 취하면 어디서 뺀다는 거예요? 그 30%를 안 들어온 300서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내측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계산인데 내측설은 딴 측은 없으니까 외측설과 안분설만 익히면 되는데 판례는 외측설인데 왜 여기서 여기 헷갈릴 만하냐면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을 취하는 명시적 일부 청구 명시라는 기준으로 해서 쪼개는 걸 인정한다면 안분설이 논리 정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판례가 외측설을 취하고 학설도 일부 외측설을 취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과실상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과실을 접었을 때 거기서 자기가 뺀 것에서 외측에서 빼줘야지 자기가 이미 접었는데 또 속에 들어와서 또 빼버리면 자기가 지금 생각한 거랑 틀려진다는 거죠. 처분권주와 관련해서 봤을 때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더더욱 왜 외측설이 여기서 처분권주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냐면 오른쪽 예를 보세요. 2-97 위에 오른쪽 2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손해액을 법원이 3천만 원 원고의 과실 5할이라고 인정하고 외측설에 의하면 1,500만 원을 인용하였다. 근데 여기서 외측설과 처분권주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 법원이 잠정적으로 손해액을 3천만 원으로 인정했어요. 당사자가 2천만 원을 청구했고 물론 당사자도 3천만 원인데 무언가 때문에 2천만 원만 청구했는데 법원이 일단 손해액 전부는 3천만 원이다. 그렇지만 과실상계하는 것을 외측에 의해서 뺐더니 5할이라고 해서 뺐더니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버리니까 외측설을 취하했을 때 전부 외측에서 빼버리니까 1,500만 원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무슨 가정이 처분권주의와 충돌이 나오냐면 당사자가 2천만 원만 청구했는데 왜 법원이 3천만 원을 인정하느냐 부분에서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혹시 처분권주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데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과실상계를 하고서 인정한 것은 1,500만 원이고 2천만 원 이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논리 조작이. 그러니까 2천만 원 청구 들어온 데 대해서 잠정적으로 법원이 3천만 원이 손해액이다. 근데 과실이 너도 50% 있다. 라고 하면서 외측설에 의해서 1,500만 원 인정할 때 뭐가 하나 캥기냐면 3천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500만 원이지만 3천만 원으로 책정하면서 계산한 그 과정에서의 2천만 원에 비해서 3천만 원이 처분권주의 의배가 아니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을 인정한다면 괜찮다라는 게 입장의 판례와 과실상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1,000만 원에서 다시 왼쪽에 와서 700만 원만 청구했는데 지금 사안은 과실의 비율을 30%로 해서 외측설을 했더니 얼마 인정할 수 있어요? 다시 왼쪽의 사례에서 1,000만 원 중에 700만 원만 청구했고 과실을 20%로 그 1,000만 원에서 700, 300 그 사안에서 과실을 20%면 얼마 인정하면 되겠어요? 왜 안 걸려들어? 산수 되게 못하네. 800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0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22, 700이냐? 800이지. 아니야? 어? 지금 이쪽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어? 어? 어? 설명해봐.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다 감안해가지고 원래 계산하면 800 아니야? 아무리 산수를 못하지만 너는 산수를 어디서 배웠길래 800이 아니고 700이냐? 일단 800이지. 그죠? 800인데 왜 800을 못 인정해 주는 거야? 들어온 게 700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맞춰서 이해하겠어. 만약 여기서 과실의 비율을 20%라고 했으면 조금 상황이 틀려지는데 그까지 생각 안 하면 800이라고 계산돼야 되지만 그래도 800을 인정할 수 없는 건 처분권자 관련해서 700이 들어왔으니까 700만 원만 인정한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시험에서 한두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고 여기까지 질문. 이 질문은 자기가 법하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산수가 안 되는 질문은 나한테 하지 말고 법하게 안 돼서 질문하려면 여기서 해봐.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응? 과실 비율도 처분권 주의 대상입니다. 과실 비율은 법원의 재량이다. 의자를 정하듯이 이 과실도 법원의 재량이다. 민법에서 많이 나올걸? 직권으로 한다, 재량으로 한다. 판례도 많이 나와서 사실심의 전권이다. 무슨 문제는 있냐면 보통 책에는 안 나와. 보통 책에는 안 나오는데 내가 하나 이 책에는 써놨나? 연습 책에는 써놨는데 변론주의 의방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직권으로 조사한다라고 직권으로 참작한다는 의미가 과실상계를 참작하기 위해서는 과실상계를 해주세요라고 주장이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과실상계할 수 있는 어떤 얘도 잘못한 게 있다라는 그런 거를 뭔가 자료로서 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문제가 돼. 그래서 직권조사사항에 가서 보면 과실상계가 직권으로 한다라고 있는 카테고리에서 그냥 과실상계가 그런 대상이다라고만 보통 책은 얘기하는데 연습책에 가보면 실제 문제는 과실상계라는 주장을 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없어도 하느냐, 없어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입장은. 근데 그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실로 참작할 만한 자료는 등장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사자가. 그것까지 법원이 파헤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변론주의의 예외랄까 한계에 보면 일반적인 책에 보면 직권조사라는 데 가서 보면 연습책에는 실제 문제까지도 써놨거든.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면 연습 문제 책을 봐봐. 어떤 문제냐면 과실상계 해달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법원이 직권으로 파헤칠 수 있는지, 아니면 제출한 한도에서 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과실상계를 해달라는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과실상계 하기 위한 자료를 법원이 직접 파헤칠 수 있는지 아니면 내야 되는지, 이게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직권조사의 개념 속에서 변론주의와 대칭되는 개념에서 과실상계가 그렇다라고 보는 건데, 판례를 보면 조금 애매하게 했는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따져달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듯이 표현돼서 하여튼 처분권주의 국면에서는 지금 말한 일부 청구와 과실상계의 경우만 지금 쟁점으로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인용 판결은 당연히 된다는 거지. 5천만 원 청구했는데 3천만 원 인정한다든지 하는 건데, 양적으로 일부 인용은 돼. 5천만 원 청구했는데 7천만 원 받아주는 판결은 처분권주의 의뢰지만 5천만 원 청구한 데서 3천만 원만 인정하는 것은 일부 인용으로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양적인 거 말고 질적으로 일부 인용인 듯한 어떤 두세 가지 예가 문제가 돼. 시험 문제 자주 물어봐.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원고가 그냥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했어. 단순히. 보통은 매매가 되면 매수인은 대금을 치러야 되고 그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잖아. 이쪽이 물건을 인도해줘야 되지. 근데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이게 분쟁이 생겼을 때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물건 달라라고 하는 전제는 뭐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뭐 전제였겠지. 그래서 어떤 산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해. 그랬을 때
자기가 대금 치른 거는 뭐 속마음으로 보통은 나 돈 다 줬는데 왜 물건 안 주느냐라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건 사실로는 자기가 대금 다 치른 건 얘기 안 해도 돼. 일단 물건 받겠다고만 써도 돼. 근데 보통은 돈 줬으니까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엄격하게 요건 사실만 본다면 매매에 있어서는 자기가 할 의무는 안 했다는 걸 피고가 반박해야 돼. 항변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 대금 다 치렀는데 그 물건 산 사람 입장에서 안 주느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로는 하지만 대금 다 치른 것을 꼭 나타낼 필요는 없어. 그건 반대편이 왜 너 대금 안 치르면서 동시이행 항변으로서 대금도 안 치른 채 돈 달라고 하느냐, 물건 달라고 하느냐라는 게 반대 당사자로부터 나올 항변이야.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그런 거야.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냥 나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너 왜 안 주냐 뭐 이렇게 나가지 보통은. 근데 법리적으로는 해줄 거 해준 거는 말 안 해도 돼. 그쪽이 안 해줬다고 해야 돼. 그쪽이. 그런 거는 항변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동시이행 항변 같은 거로 나오는 거야. 그런 게. 물건적인 어떤 청구에서는 뭐 유치권, 항변 같은 게 나와.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면 원고는 단순이행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뭔가 동시이행 항변, 대금 다 안 치렀다. 또는 물건적인 어떤 반환 청구를 했는데 유치권 항변을 했을 때 그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점유를 하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물건 내놓으라고만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 내지 유치권 항변이 있으면 이거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하면 받아줄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됐으니까. 동시이행적으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고 청구를 고지고대로 한다면 기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유치권 항변이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법원이 그걸까지를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줄 거 주고 받으라라는 판결을 하는 게 마치 양적으로 5천만 원 청구했는데 조금 밀려서 3천만 원 되는 것은 된다고 그런 양적인 거에 비견되는 질적인 부분에서 일부 인용되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받아준다. 즉 처분권주의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럼 원고가 단순이행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방어된 게 인정돼서 내가 기각될 바에는 아예 이 사건에서 나도 좀 줄 거 주고 받으라라는 그런 판결을 해주길 원고가 명백히는 그렇게 안 냈는데 원고가 만약 그랬으면 상한이행 판결을 했으면 상한이행을 하라라고 하면 되지만 단순 이행을 청구했는데 상환이행 판결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의배되느냐를 따질 때 그 처분권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청구했을 때 3천만 원 인정하는 건 원고가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일부는 치더라도 3천만 원에도 받겠다라고 하듯이 상환이행 판결이 원고의 의사에 비춰서 크게 원래 내세운 단순 이행 청구에는 딱 안 맞지만 그 정도라면 원고가 나 판결해줘도 그런 식으로 해줘도 받아들이겠다는 원고의 의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라면 오케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처분권주의의 그 실질의 내용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냐, 원고가 요청한 것이냐. 약간 틀은 어긋났지.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만약 상환이행 판결은 단순 이행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닌 거지. 줄 거 주고 받아야지 그냥은 아닌 것이. 그렇지만 줄 거 주고 받으라라는 판결조차도 원고가 이왕제사 그렇게 된 바에는 그렇게라도 판결을 해주는 것은 나한테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받아들이겠다라면 처분권주의 의배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상황은. 이런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현재 이해소를 이행 청구를 했는데 저번 때 251조에 소의 종류에 장래 이행의 소 뭐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원래 우리가 소송이라는 것은 판결은 현재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약 이행 청구라면 금전적인 청구라면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변제기가 지났는데 변제기 지난 이후 동안
못 받고 있으니까 받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현재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이행을 청구하는 건데 이 현재냐 아니냐의 시점은 소제기 시점이 아니고 항상 판결은 뭘 가지고 내용을 담냐면 변론 종결시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판결의 내용으로 담기는 거니까 지금 변제기가 어제 지났어. 그럼 오늘 소송 내면 당연히 이제 자기가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변제기가 안 됐지만 소송하다가 언제까지 변제기가 지나면 그래도 현재 이행 청구냐면 변론의 종결시까지 변제기가 왔는데 안 갚으면 괜찮아. 현재 이행이라는 시점에서 현재라고 보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소제기할 때의 기준으로 현재가 아니라 소제기 시에 보통은 못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만 소제기 시에 못 받았건 아니고 조금 변제기가 며칠 남아있긴 하더라도 소송 도중에 변론 종결시까지 변제기가 됐고 변제기까지 안 갚았으니까 판결에는 갚아라라고 이행 판결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의 기준인 현재, 즉 원칙적으로 251조를 보면 장래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소의 이익을 볼 때 장래 이행의 소의 그 소의 이익에 관한 251조 조문을 보면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251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장래 이행의 소에 읽어봐요 한번.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변제기 동안 지나면서 못 받았다라는 게 원칙인데 혹시 네가 아직 이행기가 안 왔는데도 받고자 하려면 그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원칙은 뭐예요? 변제기 지나고서 못 받았으니까 내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네가 지금 아직은 변제기가 아닌데 아직은 조건이 아닌데 아직은 기한이 안 왔는데 또 불구하고 소송을 내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미리 청구할 필요. 미리 청구, 느낌 오잖아요.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보세요. 한 달 뒤에 변제기가 오는 것을 지금 못 받았다고 막 지금 미리 설치면서 소송 내면 이게 3일 뒤에 갚을 수도 있는 거고 열흘 뒤에 갚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봐서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가봐서. 변제기 지났는데 안 갚으니까. 근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막 초조하고 뭔가 불안불안한 걸 잘 나타내서 지금 안 갚고 있는데 아직은 변제기가 안 됐고 아니면 아직 기한이 안 됐고 조건이 안 됐고 뭐 그러니까 변제기가 안 됐고 기한이 안 됐고 또는 어떤 조건 성취가 안 됐고 등등이지만 이게 그때 가서도 안 할 게 뻔해. 그런 어떤 걸 잘 나타내서 지금 청구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을 장래 이행의 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송은 이행의 소송은 아직 의무 위반이 아직 없는데 막 분쟁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조금 있다 그런 불안이 충분히 어떻게 될 이런 상황을 잘 나타내서 지금 청구 들어가는. 지금 청구 들어가도 변론 종결시까지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그건 장래 이행이 아니고 현재 이행인데 변론 종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냈을 때 뭔가 장래 부분서 이행이 된다라는 해달라는 청구를 소를 지금 단계에서 내는 것은 함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의 이익은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인데 지금 뭐 제가 느낌상 그렇지만 이따 가서 나중에 가서 이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가봐서 받는 거지. 지금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뭔가 지금 하는 행동 거지로 봐서 얘는 틀림없이 그때 가서 앉는다 라고 잘 나타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런 거 있냐면 과거부터 무슨 월 차임을 계속 안 내고 있어요. 월 차임을 계속 안 내고 있어요. 그럼 지나간 거는 안 내고 있어서 못 받았으니까 그건 청구할 수 있겠죠. 만약 다른 계약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까지 청구하냐면 그 청구할 때 지금까지 이행 안 된 거를 청구하면서 뻔히 얘는 다음 달에도 안 낼 것 같아. 못 낼 것 같아. 밀릴 것 같아. 다다음 달에도 밀릴 것 같아. 그랬을 때 청구 취지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태 밀린 거 플러스 그 인도할 때까지 의 차임 상당의 얼마씩을 받겠다. 이러면 그 지금 기준으로 다음 달 거, 지금 기준으로 다다음 달 거, 지금 기준으로 다다다다음 거까지 청구하는 게 거기에 청구치에 쓰면 그 부분은 장래이행 청구인데 그게 왜 인정되느냐? 과거 거 인정 안 냈어. 지금까지 몇 개월 밀려서 안 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다음 달 거 안 낼 것 같아. 다다음 달 거 못 낼 것 같아. 안 낼 게 아니라 못 낼 것 같아. 다다다음 달 못 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원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청구해야 되냐면 그 다음 달 가봐서 그 부분 청구하는 게 맞는 거야. 원래는. 원래대로 한다면. 그 다다음 달 가봐서 그거 못 받은 거 청구하는 게 맞는 건데 내친 김에 지금 얘 이런 행태를 봤을 때 다음 달 거 못 낼 것 같다. 다다음 달 못 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청구가 인도시까지. 돈 빌려준 것도 똑같아. 원금 1,000만 원 못 받고 있어. 근데 변제기가 지났어. 근데 이자가 원래 있었다고 쳐봐. 이자 월 얼마씩 받기로 했다고 쳐봐. 뭐 100만 원, 1억 빌려주고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쳐봐. 그러면 밀린 것을 지금까지 밀린 것은 원금과 지금까지 밀린 이자까지는 현재 이행으로 청구 들어가는데 그것만 받겠다면 되는데 어떻게 청구 들어가냐면 원금 갚을 때까지 다음 달 이자 다다음 달 이자 언젠가 갚을 때까지는 이자 발생하는 건 지금부터는 장래 거잖아. 그거를 같이 청구할 수 있어. 왜? 지금까지 안 내고 있으니까 요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한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음 달에서 언제까지 원금 실제 원금을 갚을 때까지 발생하는 앞으로의 예상되는 언젠간지는 모르지만 원금 갚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지금 미리 청구해서 받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가 들어갈 수 있어. 하여튼 장래 이행에서는 그런 개념이고 장래 이행 방향은 그런 건데 지금 말하려는 것은 그래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돈 못 받고 있어서 받겠다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심리하다 보니까 변제기를 한 6개월 뒤로 유보시켜준 이런 게 사실이 증명되고 있어.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러면 변제기를 6개월 원래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어제 변제기가 지나갔다고 예를 들어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지난 거 뒤로 미뤄졌어. 근데 이 사람 주장대로는 하다가 6개월 뒤에 변제하라고 해준 유예가 맞다면 지금 소송 도중에는 아직 갚을 때가 안 된 거지. 미뤄줬으니까 그때 가서 갚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려면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데 내친 김에 6개월 유예해 줬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둘이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우냐면 변제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을 뭐 빌렸다 안 빌렸다 막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돈 빌린 건 확실한데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건 갚아야 되는데 플러스 변제기를 조금 뒤로 미뤄준 것이 포착됐을 때 이 사람들의 싸움은 돈을 빌렸느냐 안 빌렸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지금 결정대로 그냥 가져가면 되고 변제기만 어떻게 지금 처리해 주면 돼? 지금은 아니다. 6개월 뒤에 갚는 거다. 라고 아예 지금 이 청구의 대답으로서 판결로서 그러한 장래 이행 판결을 해주는 게 원고의 의사에 비해서 어떻겠느냐.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 주장상은 어제 변제기가 지났으니까 오늘 받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심리 결과 6개월 뒤니까 그럼 6개월 뒤에도 어차피 지금 원금 싸움은 네 말대로 네가 빌려준 거 맞다. 라는 걸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왕 내친 김에 6개월 뒤에 갚는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법원이 했을 때 원고가 그걸 나는 지금 나는 딱 어제 지났다는 것만 계속 고소하겠다라고 강력하면 법원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기각이다. 그럼 기각이지. 그럼 6개월 뒤에 다시 뭐 시도하든지 말든지는 내 소관 아니다라고 냉랭하게 할 수는 있지만 원고의 사연은 이광재사 이렇게 됐으면 6개월 밀린 상태에서 받으라는 장래 이행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했을 때 그게 처분권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괜찮다, 오케이다 라는 게 현재 이행에서에 대한 장래의 이행 판결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시험 문제 계속 나와요. 또 하나 문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서도 처분권조에 관련해서 문제가 돼요. 채무 부존재는 우리가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적극적으로 어떤 물건이 내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게 소송문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소극적 확인의 소송이에요. 부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은 이 물건이 내 소유권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내는 확인의 수도 있고 지금 채무 부존재는 뭐예요? 돈 내가 빌렸지만 갚아서 빌린 게 없다. 또는 교통사고 냈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거지 내 책임 하나도 없으니까 라고 할 때 오히려 지금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어떤 소송을 많이 내냐면 채무 부존재 소송을 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주로 많이 내요. 보험회사끼리인데 상대방 니네 100% 잘못이다. 근데 지금 상황은 막 그쪽이 네가 잘못해서 내가 다쳤다 막 이런 거가 옥신각신하니까 거꾸로 보험회사가 이쪽 상대방 쪽 보험회사가 채무 부존재, 채무 없다라고 확인 청구를 막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채무 부존재든 적극적으로 소유권 확인이든 그 자체 큰 덩어리로 이냐 아니냐라면 OX로 끝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는 소송 때문에 문제가 돼요. 1억 원 빌렸는데 자기가 8천만 원은 갚았다고 생각해요. 빌린 사람이. 그래서 전체 큰 덩어리의 채무 부존재가 아니라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넘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냈어요. 자기 딴에는 1억을 빌렸지만 8천을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채권자는 자꾸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채무가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내요. 근데 법원의 심리하니까 8천만 원을 갚은 게 아니라 한 7천만 원을 해결해서 3천만 원쯤 남았어요. 그럼 원고가 채무자로 몰린 자가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냈는데 3천만 원이 존재하면 고지것대로 하면 원고 청구의 말은 틀린 거예요. 2천만 원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3천만 원 존재한다고 법원이 심리해요. 그러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야 되는데 그 경우도 금전적으로 양적인 그런 이행 청구를 조금 변형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1,000만 원 밀린 꼴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2천만 원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법원이 3천만 원이라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면 2천만 원쯤 밀린 상태에 판결을 해줘도 되느냐의 문제예요. 처분권주의에서 그게 당사자가 받아들일 거냐. 당사자는 끝끝내 나는 2천만 원에서만의 싸움이다. 3천만 원이라면 나는 이 싸움 지고 말겠다라는 당사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그런 경우에 2천만 원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3천만 원을 예를 들었는데 법원이 심리 결과 1,000만 원밖에 갚지 않고 9천만 원 남았다고 해서 3천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라고 거의 100% 채무가 인정되는 식으로 된다면 과연 원고가 2천만 원 기준으로의 쌈에서 3천만 원 정도만 받아들일 생각이 있지만 9천만 원이라면 이 게임 포기하고 다시 하든지 뭐 다시 해야지 이거 그냥 기각당하고 나은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조건이 아니라 원고의 의사의 처분권주의에 2천만 원을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의 느낌과 2천만 원을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법원의 심증이 9천만 원일 때의 9천만 원의 판결을 해주느냐는 조금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고의 의사에 비춰서. 2천에서 3천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원고. 그 정도라면 내가 이 싸움에서 같이 그렇게 처리돼서 금액이 내 딴에는 2천만 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냈지만 한 3천만 원 정도로 정해진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싸움의 해결로. 근데 9천만 원이 되려면 내가 이 게임 그냥 아닌 거로 끝나고 다시 어떻게 싸워보든 한다. 라는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9천을 만약 예를 든다면 처분권주의라는 어떤 의배되느냐 아니냐에서 이런 지하에 의배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은 그런 거에 처분권주의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그런 것의 구현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문제를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금액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엄밀히 말한다면 신경 쓴다는 거죠. 그래서 9천 정도는 혹시 처분권주의 의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2천을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한 3천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처분권주의 의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냐고. 처분권주의라는 게 원고의 의사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 범위를 넘지 않았다 또는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 일부 후퇴한 거다.
일부 후퇴한 건데 받아들일 거냐? 양적인 것은 확실히 받아들여야죠. 5천을 청구해서 극단적으로 빵원이 되든 1원이 되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것에서의 그런 문제인데 질적인 것은 완전히 이게 뭐냐면 양적인 게 아니라 틀린 차원에서 약간 변형돼서 받아들일 거냐인데 그게 단순 금액적으로 보는 어떤 이행 청구에서 일부 인용과는 금전적인 일부 인용과는 좀 틀리다는 거죠. 되겠죠? 실제 작년도 변호사 시험은 그 각주 75의 그 판례가 시험 문제 변호사 시험 직접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 말고 냈더라고. 2016년 판례인데 2017년 1월에 변호사 시험에 냈네요. 유치권 자체의 금액이 유치권을 인정 못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 물건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유치권자 주장하는 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유치권을 인정 안 하려는데 유치권에 대한 이제 부존재 소송을 냈는데 이렇게 심리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유치권의 그 채권 금액하고는 좀 틀린데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이라도 유치권 걸리는 금액이 있으면 여기 보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냈는데 원심이 그냥 이런저의 유치권의 그 대상이 되는 채권 금액이 좀 있으니까 유치권이 존재하잖아요. 유치권이란 물건이 존재하니까 원고 청구를 그냥 기각시켰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 금액을 따져봐가지고 채무 부존재 그 지금 좀 아까 말한 소송의 그 예처럼 유치권의 금액을 따져봐야 돼서 일부 패소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심리 판단하지 않고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그냥 기각시킨 것은 잘못이다. 이런 것 같고 변호사 시험에 한 15점인가 뭐 그런 문제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작년 곧바로 요 판례 갖고 누군가가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무 부존재적인 것에서 일부 채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곧바로 기각할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맞춰서 해줘라 라는 게 처분권자에 의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보통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이 판례는 조금 더 특수한데 논리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일부 얼마라도 인정된다면 그걸 따져서 그 정도의 금액이 있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냥 기각을 시켰다. 그런 논리의 원심을 파기한 그런 2016년 3월 10일 선고의 판결이 곧바로 시험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런 정도고 그래서 각주 75의 본문 보면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말에 어떤 구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패소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채무가 존재하냐 아니냐라고 했으면 그것에 따른 대답은 이다 아니다만 해줘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해주는 게 혹시 처분권자에 의배되느냐 이 그런 문제에서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되겠어요? 각주 72번처럼 각주 75번 원고가 그냥 등기 말소를 했는데 피담보 채무 등기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것에 돈을 빌린 것 때문에 설정이 돼서 했는데 자기 딴에는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뭔가 때문에 지금 트러블이 나서 말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입장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물건에 저당권을 한 거는 빌린 돈 때문에 해줬는데 내 딴에는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법적에서는 뭔가 때문에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말소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다 갚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겠다. 나의 의사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100대 빵 게임이다. 100대 빵 게임이다. 100 아니면 빵이다. 라는 식의 자세라면 그런데 법원이 야, 한 20 내고 가져와라. 라고 해주는 게 아까 일반론에서 원래 일반론은 안 되고 일반론은 안 되다가 또 처분권자 의배가 안 된다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내가 계속 말했던 것은
처분권주의는 과연 원고의 의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그 큰 테두리에서 받아들일 거냐인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원고가 피담보 채무가 발생했다가 소멸했다라는 것이면 2천 남았다라는 게 되는데 지금 이 사안은 뭐예요? 애초부터 없었다. 채무는 없었다. 라고 하는데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뭐 다만 그 피담보 채무가 얼마 갚았고 얼마 남았고의 싸움이 아니고 이 사람 자세는 뭐예요? 원래 그런 피담보 채무 걸릴 만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있는 걸 전제로 그 피담보 채무액이 얼마이냐라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이건 이상한 케이스라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본다면 피담보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낸 청구에서는 피담보 채무가 존재했는데 일부 변제했느냐 다 변제했느냐 한 푼도 안 냈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거는 아예 없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소해달라는 싸움에서 일부 채무가 있다 없다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판결이라고 보는 처분권주의에서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료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일락, 화해 등의 재판에 의하지 않은 소송 종료가 처분권주의가 소송 종료 단계에서 발현되는 사안이 있다라는 거죠. 되겠죠? 질문. 네. 아까 1,000만 원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아까는 내가 2천에서 3천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1,000만 원 넘어서 안 된다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1,500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밀리는 거야? 500 정도 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500 일부 패소 하는 식의 판결을 해줘도 된다. 네, 양적 범위에 그러면 그 한도는 있는 건 이 사람에 있어서는 원래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아는데 여러 가지 타입의 이 채무 부준자 확인 소송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한도 없이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의에니까 5천만 원을 차용했으니까 5천만 원이 지금 상한이겠지. 맥시멈. 그렇지 않아? 지금 의의의 걸 그대로 끌었으니까. 그렇지?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은 갚았다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이제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5천만 원 지금 한도인 상태에서의 이런 싸움이지. 그럼 법원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금액이 그런데 지금 1,500만 원이 심증이 된다면 500 정도가 밀린 거지. 그러니까 처분권주의는 그 본질이 뭐예요? 원고의 의사에 약간 변질된 이 사안이 그래도 넓게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원고의 의사에 넓은 의미에서 맞겠느냐를 봐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원고한테 청구치를 바꾸라든지 뭐 또 다른 작업을 하겠죠. 법원이 그런 생각하면 이거는 아니다. 좀 더 어떻게 바꿔봐라. 뭐 이런 식의 또 뭐 추가적인 보완하겠죠. 그냥 또 없으면 수고했어.